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하루 종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정관 예우의 한 사례로 비판하면서 감정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하다가 저녁 질의에 끝내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는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으로 산회됐습니다. 네, 이렇게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시한은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다고 해도 여야 간의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것 같은 청문회였습니다. 네 편 내 편 없이 확실하게 검찰 수사를 하던 전직 검찰총장은 이 권력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김호수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라는 야당의 주장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소환됐습니다. 반대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도 동원됐습니다. 한동훈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 본인의 부인과 장모를 그렇게 수사했다면 그냥 의욕 넘치는 검사였지 이런 불공정한 편파적인 이런 검찰총장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내내 언급됐습니다. 조국 사태 그리고 조국 사태에서 조국 씨를 옹호하는 그런 분은 가짜 진보라는 거죠. 도덕적으로만 봐도 그분을 응원하는 거는 진보의 참모습이 아니죠. 정교진 교수 같은 경우 지금 4년형을 받고 지금 수감 중인데 굳이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이유가 검찰권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최근에 저희가 생생하게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후보자 검증을 빌미로 현 정권과 정권이 검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공방만 이어지던 청문회는 급기야 여야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관 예우 문제를 언급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의혹을 끄집어낸 겁니다. 상대방 의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그것을 앞서서 의원이 한다면 아까 유상범 의원님 띄우신 PPT에도 제 얼굴이랑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측은 항의하며 저녁 질의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부터 개인의 도덕성까지 여러 가지 쟁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최근 8개월 동안 법무법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맡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후보자 아들의 공공기관 응시 원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호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로 맡은 사건 가운데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합쳐서 2조 원에 이르는 사건들로 여권과 연루설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현재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하고 다시 검찰총장에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 이거 코미디예요. 김 후보자는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법률 대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라임이나 옵티머스 운영하는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운영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입사원서에 굳이 김 후보자의 직업을 밝혔고 자기소개서가 부실했는데도 붙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보자 아드님이 2017년 공공연구기관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양식에도 없던 검사장 아들을 기재하고 우성의한 자기소개서를 내고도 이제 합격했다.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제가 참 정말 참담하고 제가 잘해준 것도 없는 아들한테. 여당도 김 후보자의 아들이 채용된 자리에는 4명을 뽑는데 3명이 지원했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보게 되면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칠 필요도 없었고 다만 김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고액 연봉에 대해서는 자세를 낮췄습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월 2천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고위직 출신으로서 변호사를 했다는 부분이
국민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JTBC 최승기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가 이어졌는데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조직 개편안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일정 부분 거리감을 드러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유상범 의원 질의에 자세히 모른다면서도 법률에 위반되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건 하나가 아니고요.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보고받고 한번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조직 개편안을 보냈습니다. 중앙지검을 제외하고 17개 검찰청 형사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역시 문제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죠. 하지만 이 조직 개편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절차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우선은 형사법 체계 대변역된 걸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JTBC 조보경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도 600명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2달째 400명대에서 700명대를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65세부터 74세 사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백신을 정해진 순서보다 먼저 맞고 싶은 사람은 오늘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에서 남는 백신을 확인하고 접종 예약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1명입니다. 이후 추가된 확진자를 포함하면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600명대 중후반으로 예상됩니다. 400명에서 700명대를 오가는 정체 국면이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까지 백신 1차 접종 1,300만 명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다시 시작됩니다. 위탁의료기관이 이제 5월 27일부터 운영될 곳이 12,800개소입니다. 산술적으로는 이제 최대 100만 명 이상,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다음 달 7일부터는 60세부터 64세,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가 백신을 맞습니다.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도 앞으로는 남는 백신을 맞는 일이 더 수월해집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자녀 백신을 조회하면 어디에 얼마나 남는지 직접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탁 의료기관을 5곳까지 등록해두면 남는 백신이 있을 때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자녀 백신 예약 시스템은 2주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 9일 정식으로 개통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예약 시스템이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만 해당한다며 앞으로 다른 백신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전 국민의 70%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9월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면제해주고 12월부터는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1차 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접종자들은 7월부터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집단 면역을 위한 시간표는 모두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6월 1일부터입니다. 1차 접종만 했어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부 2명이 백신을 맞았다면 당장 9월 추석부터 10명까지 가능합니다. 접종받은 사람이 5명이라면 기존 8명을 더해 13명까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고령층과 그리고 가족들의 당사자들의 가장 큰 요청이자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대면 면회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6월 말까지 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포함해 모두 1,3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끝낼 계획입니다. 2단계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만 60세 밑으로 넓어집니다.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완료가 목표입니다. 이때부터는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이러한 식당에서 여러 명이 식사를 하는 등 사적 모임에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인 4명을 따질 때 접종 완료자는 세지 않는 겁니다.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나 행사에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전 국민 70%의 1차 접종을 목표로 하는 10월부터입니다. 병원과 요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외 거리 두기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립니다. 또 전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12월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하지만 각 시기마다 목표로 하는 접종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황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서 오늘 발표한 7월 이후의 인센티브 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재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접종 이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접종 기간이나 예방접종 도우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종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QR코드로 인증할 수도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백신은 1차와 2차 모두 2차례에 걸쳐 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한 차례만 맞아도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돌파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뒤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맞고도 마스크는 당분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민폐잖아요, 묶고 다니면. 전문가들도 백신을 맞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1차 접종자도 실외이긴 하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도 혜택은 2차례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에게만 돌아간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도 1차 접종을 했다고 해서 방역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요. 결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혜택들이 제공이 되는 변이 바이러스도 큰 변수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한 번만 맞았을 때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33%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차 접종 완료 시에는 이제 중증 예방은 되지만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데 조금 취약하거든요. 전파력을 고려한다면은 1차 접종만으로는 우리가 방역을 완화할 경우에는 감염의 확산이 증가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례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들의 비율이 50%가 넘어야 마스크를 벗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차 접종까지 했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의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4명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외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보건소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해온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일선 의료진이 지금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일들, 그리고 이들을 위한 대책들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떠하는 일에 대한 부담이 컸고 우울 증세를 보였다고 유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 업무를 맡던 30대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숨진 A씨가 과중한 업무 탓에 우울증 증세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부터 확진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부산 동구의 한 병원을 관리해 왔습니다. 유족은 해당 업무가 원래 A씨의 담당이 아니지만 동료 직원들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맡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직원들은 차례를 정해 순서대로 코호트 병원을 담당하는데 고인은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순서가 아닌데도 업무를 떠맡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업무를 거부하자 동료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고 주말 출근을 주저하는 A씨에게 계속 연락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22일 토요일 오후 8시쯤 업무를 마쳤고 다음 날 아침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밤새 포털 사이트에서 자살, 불안장애 등 우울 관련 단어를 검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 공무원이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재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